예, 올 한 해 한반도는 한국 전쟁 이후 유례없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한 해였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과 ICBM급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미국과 유엔은 사상 최강의 압박과 제재로 대응했습니다. 새해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시간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 모시고 새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 모셨는데요. 방금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내용부터 좀 저희들이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시장님, 그 여수항해 입항에 정유 제품을 환적한 홍콩 선적 선박, 이게 대만으로 가야 되는데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게 유류 제품을 전달해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이게 제가 알기로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그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정유 제품을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요, 9월 3일 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하니까 일주일 정도 돼서 9월 12일 날이죠. 안보리 결의안 23755호를 통과시키거든요. 2375호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국적의 선박하고 다른 선박 간 선박의 모든 물품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국적의 선박이 여수항에 들어와서 일본산 정유 제품, 그러니까 석유 제품이죠. 그걸 싣고 공해상으로 나가서 사실상 이 홍콩의 배하고 북한 배 포함해가지고 네 척에다가 한 600톤 되는 것을 넘겨주고 19일 날이란 말이죠. 10월 19일 날 떠났는데 24일 날 다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서 주고 다시 와서 다시 또 여기서 싣고 나와가지고 북한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아마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서 보고를 아마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재 상이고요. 정유 제품 관련 제재를 저희들이 계속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북한이 심지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유 제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당국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당연히 북한으로 봐서는 지금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석유 제품을 북한으로 이제 유입을 해서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 가용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여수에서 나왔다가 공해상에서 딱 걸려가지고 마침 선박이 지금 여수에 딱 그 현장을 응유한 상태니까 그나마 우리 정부로 봐서도 이번 기회가 국제사회의 어떤 이 유엔 결의안 이행을 철저히 하는 이런 어떤 그 모양새도 되었고 또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의 어떤 행적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 됐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 이 2375호에 관한 것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지난주에 그 안보리 결의안 2397호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를테면 이제 공해상에서만 이 의심되는 선박을 갖다가 검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로부터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의무화할 수 있게끔 더 강력한 어떤 의미에서 해상 차단에 대한 이런 규제를 갖다가 유엔 안보리가 다시 강화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가장 선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것은 아주 샘플 케이스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여수항에 입항했던 선박이었다는 게 관심 사항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월 이후에 북한과 중국 선박이 서해 공해상에서 30여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방법으로 했던 게 미국 정찰 위성에 적발이 됐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매우 실망했다, 중국에, 이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게 계속 중국도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실망했다, 그리고 딱 걸렸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중국 당국에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우리는 몰랐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는 실제로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렇게 바꾸치기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을 통해서 계속 감시해 왔던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공개했던 건데요. 예. 좀 전에 우리 이제 장가인 학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통과된 2397호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석유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석유 제품을 95% 가까이 이렇게 감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거죠. 원유는 현재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잠그는 게 없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이 대북 제재 계리안 속에. 그런데 석유 제품은 지금 거의 95%까지 줄여들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보니 이게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밀수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북한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제사회는 훨씬 더 이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북한이 손을 들 겁니다. 국제사회 촘촘한 대북 제재, 또 협조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예, 그 ICBM급 화성 15형 발사 지난 29일이었죠. 네네. 한 달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지난달 29일이니까요. 아직까지는 뭐 추가 도발 이야기는 없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거든요. 일단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연말 연시 혹시 뭐 그럴 가능성. 지난번에 뭐 인공위성, 뭐 위성 발사 가능성도 나오던데 네. 어떻게 보죠,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위성이 뭐 곧 발사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신문에서 나오고 있고 노동신문에서도 3번에 걸쳐서 인공위성 발사는 주권 국가의 권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발사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화성 14형 그리고 화성 15형에 대한 정상각도 발사 이 문제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언론에 나왔던 것이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소위 말하는 SLBM인데 북극성 3형 새로운 미사일의 시험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도 뭐 당장 실험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연초라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북한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마 조금 눈치를 보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SLBM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요. 이 구소련 문건을 입수해 분석해 봤더니 지난해 6월 발사한 북한의 무수단 화성 10형이었죠. 이 미사일이 소련이죠. SLBM과 같은 엔진을 사용했다. 당시에 그 무렵에 소련 해체 시기에 많은 소련의 연구자, 과학자들이 북한에 갔는데 관련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인력뿐만 아니라 설계도까지 다 유출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하죠. 특히 이제 90년대 초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구소련이 사실상 미국과 쌍벽을 이루면서 적어도 핵 문제, 미사일 문제는 가장 세계 첨단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과학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제 인재와 그런 이런 자재들이 사실은 이 세계의 암시장으로 사실 많이 뻗어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었고 또 북한이 그거를 어떤 것은 뭐 통째로 수입한 것도 있고 사람을 가져온 것도 있고 기계를 가져온 것은 예를 들어서 역설계 방식으로 다시 북한에서 북한식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역설계 방식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해 가지고 북한 모델화하여 무기 체계를 개발시킨 것도 있고. 하여간 뭐 제가 볼 때 미국에서 그렇게 정보가 확인이 되고 추적을 했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랜 기간을 두고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것은 구소련의 과학기술이 상당 부분 북한 쪽으로 이식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그것도 구소련도 구소련이지만 중국도 사실은 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발뺌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혀 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사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중국의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당 부분 기술 이전도 있었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정보 분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소련 또는 소련의 그런 이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실상 이 방조하고 또는 무기나거나 아니면 사실은 보이지 않게 도와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촘촘히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미사일 설계도하고 기술 도안까지 다 유출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구소련하고 중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소위 말해서 탈냉전이 되면서 냉전이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사실상 이제 뭐 러시아도 그러니까 구소련도 무너지고 동구권도 민주화되고 독일은 통일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구소련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이 IMF 체제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뭐 심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고통을 당하고 빵을 하나 사기 위해서 뭐 줄 선 게 뭐 1kg, 2kg씩 줄 설 정도고 화장지는 아예 그냥 그건 아주 고급품이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고통을 당했는데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 중에서도 군사 과학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인공위성 만들고 무슨 또 잠수함 만들고 그다음에 저기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기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죠. 노리고 있어서 구소련에서 일부러 유출을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몇십 명이 그 소련에서 북한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체포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다시 또 들어간 거죠. 어떤 행도든지 간에 돈을 뭐 10배, 20배 주는 게 100배씩 줘버리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필요한 설계도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가서 그것이 어느 날 이제 뭐 북한 이 미사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고 특히 이제 뭐 무수단 미사일 같은 경우는 SSN6라고 하는 뭐 R-27 그 구소련의 미사일하고 모양이 거의 같고 크기만 좀 차이 나거든요. 이거는 뭐 알려진 비밀이죠, 사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1일이면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를 하죠. 올해도 있었습니다. 육성으로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남북관계 관련해서 또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또 미국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아마 이번에도 뭐 예년과 함께 이제 노동당 당사에서 김정은이가 직접 육성으로 발표하는 형식은 일단 그런 것을 갖추지 않겠는가 예상은 되고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인가 참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지난 이제 11월 29일 날 화성 15호를 쏘고 나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로켓 강국이 되었고 또 핵무력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성된 핵무력에 대해서 소위 핵보유국 지위에 걸맞는 이 대우를 또는 핵보유국 지위에 맞는 이제 이런 어떤 국제적인 그런 어떤 위신을 갖춘 자기가 갖겠다. 그런 차원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갖기 위한 계속해서 어떤 그 주장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차하면은 추가적인 실험도 가능하다. 특히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뭐 북한 이미 노동신문 등등에서 소위 위성 발사 주권 국가의 뭐 평화적인 권리다라는 이런 명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벌써 몇 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준비를 끝냈거나 지금 발사 시점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메시지도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 그래서 그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평화라는 메시지 어떻게 보면 이제 위장 평화 공세 비슷한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과 소위 미국 간의 북미 관계에 대한 어떤 개선을 갖다가 나름대로 어떤 저울질해보는 이런 것과 함께 남남 관계는 어떤 갈등을 야기시키고 또 남남 관계, 남남 어떤 갈등을 야기시키고 또 남과 우리 한국과 미국의 어떤 균열을 노리는 막 그런 어떤 그 평화공세에 비슷한 것을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의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도 지금 대단히 어렵거든요. 국제 제재 속에서 이 헤쳐나가려면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부 결속 또 경제적으로 어떤 자력 갱생 이런 면을 아주 강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몇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예, 김정은 들어서는 육성을 하죠. 전체 길이가 25분에서 29분 정도 되는데요. 예. 통상 한 28분으로 따지면 5분의 3 정도가 1년 동안에 뭐 했다고 자랑하고요. 한 5분의 2 정도가 이제 2018년도에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패턴이. 첫 번째는 국내 문제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대남, 세 번째는 대외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이제 국내 문제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장강인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력 경쟁해야 된다. 예. 이게 뭐 안보리 계련이 워낙 심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반사회주의 요소들, 날라리풍, 그러니까 한류 문제 이게 이제 척결해야 된다. 그거 아마 얘기할 거예요. 대남 문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압박과 이 대화는 병행할 수 없으니까 압박 빨리 버리고 대화하려고 싶으면 네가 나오라. 이렇게 아마 요구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세 번째는 대외 문제인데 뭐 핵 경제 병진 노선 차원에서 핵무력의 완성이 됐고 이것을 질량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더 높여 나갈 텐데 대신에 대화의 문은 요만큼은 열어둘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그 위안부 관련해서 TF가 검토 결과 발표했잖아요. 뭐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제3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재협상 내지 파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면 좋은데요. 저도 뭐 그런 지혜는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일 간의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것은 문서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요. 언론 발표 형태로 이제 끝냈는데 어찌됐든 뭐 구두 약속도 약속이고 또 이 문서로 작성해서 한 것도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약속이든지 간에 그것이 문서든 구두든 간에 그것은 재협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폐기하거나 하나는 재협상하는 거거든요. 폐기를 했을 때에는 굉장히 그 정치적인 부담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상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재협상하는데 일본으로 봐서는 재협상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께서도 1mm도 이건 옮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할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의견을 아마 일본하고 협상을 하자고 얘기할 텐데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 여기에 호응해 줄지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자, 지금까지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예.